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여러분, 오늘 3월 3일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청각의 날입니다. 청각의 날을 맞아서 오늘 대한청각학회 회장님 조창현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비욘디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소개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창현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청각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인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또 세계 청각의 날을 맞아서 귀 건강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다른 부위 건강은 잘 신경 쓰기가 쉬운데 귀를 어떻게 보호하지라는 생각은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최근에 뭐 캠페인이 많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되고는 있는데 네. 여전히 좀 관심 분야에서 좀 벗어난 그런 건강 분야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귀 건강을 어떻게 하면 또 지킬 수 있을지 청각의 네. 날을 맞아서 교수님과 함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앞서서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세계 청각의 날입니다. 그래서 귀 건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귀 질환 분야가 있지만은 오늘은 주로 여러분들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청각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귀 구조는 많이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이 귓바퀴부터 시작해서 귓구멍까지를 겉귀, 즉 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 직전까지의 공간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팽이관과 어지럼 평형 기능을 맡는 전정기관을 합치고 그 다음에 뇌로 올라가는 신경을 포함한 부분을 속귀, 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구조에 따라서 생기는 질환들이 좀 다르고 때로는 2개나 3개 이상의 기관에 걸쳐 갖고 질환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귀질환을 갖다가 아주 크게 그냥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염증성 질환과 또 기능과 관련한 질환, 또 외상성 질환, 또 종양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각각은 뭐 서로 뭐 겹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성 질환 뭐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하면 이제 귓바퀴나 아니면 귓구멍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중이염, 이게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위에 게 이제 그 소아들한테 흔히 생길 수 있는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예, 고막 안에 이렇게 물이 차갖고 노랗게 보이는 그러한 질환이고요. 뭐 소아들한테 감기나 이런 거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저한테 사실은 뭐 수년 전까지만 해도 소아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줄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느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마스크를 해제한 이후부터 좀 그런 양상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밑에는 이렇게 고막에 지금 거의 고막이 녹아서 없는 전형적인 이제 만성 중이염 소견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질환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염증성 질환을 이제 후진국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거 우리나라에 사실은 많았던 이 만성 중이염이 최근에는 그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진국성 질환인 이제 난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지럼증 대표적인 귀 관련 질환이고요. 안면마비, 그다음에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등이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네. 귀에 생기는 종양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종양하면 또 암을 떠올리게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귀에도 그런 암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양이 이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누는데 네. 이제 암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이제 악성 종양을 얘기하죠. 네. 근데 이제 양성 종양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특히 양성 종양이 많고요. 네. 악성 종양은 드물기는 한데 이 귓바퀴나 귓구멍 피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수술도 굉장히 범위가 이게 뇌랑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네. 수술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럴 수가 위험한 있습니다. 것도 있나 봐요. 네, 근데 빈도가 굉장히 낮아서 네. 사실은 뭐 거의 드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 지금 아침부터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신데 예. 꺼벙님, 소방TV님 안녕하세요. 네네. 보시면서 오늘 귀 질환이나 난청 같은 주제를 다루니까요. 네네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난청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난청의 원인은 이제 유전이 되지 않는 난청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전이 되는 난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되지 않은 것들 뭐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나열하면 중이염,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테리아가 뇌에 침입하는 뇌수막염,
또는 소음,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저희 나라,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많지만은 이제 결핵 때문에 결핵약을 썼을 때 그것이 귀에도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네. 또는 종양을 치료하려고 쓰는 항암제 중에서도 귀에 굉장히 해로운 약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난청, 다쳐서 생기는 거. 그다음에 요거 돌발성 난청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그냥 청력이 확 떨어지는 병인데요. 요거는 그래도 조기에 오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좀 있는 질환이고요. 네. 또 오늘 말씀드릴 노인성 난청 등등이 좀 있고요. 뭐 유전적인 원인은 이제 증후군을 포함한 증후군성 난청이 있고 네. 다른 데 이상이 없이 난청만 오는 비증후군성 난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증후군성 난청과 비증후군성 난청 하면 좀 일반인들은 어떤 차이일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예, 증후군은 그러니까 난청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얼굴이나 뭐 다른 부위에 뭐 네. 눈이나 아니면 다른 사지나 뭐 다른 장기에 이상을 같이 동반하는 그 신드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면서 난청이 같이 오는 걸 증후군성이라고 하고요. 네. 예, 비증후군성은 난청만 오는 그러한 유전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이제 증후군성, 비증후군성.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세계 청각의 날에 WHO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거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오늘 3월 3일 세계 청각의 날이고 청각의 날마다 매년 한 20페이지 정도를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주된 내용들이 각 나라 국가의 난청의 유병률, 그러니까 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난청의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또는 이제 귀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귀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추산,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몇 년 전에 네. WHO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렇게 세 가지, 난청 인구, 그 다음에 안전한 난청 예방을 위한 그런 팁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가 매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포스터가 이제 몇 년치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대한청각학회와 WHO가 서로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해서 WHO에서 발간하는 그러한 매년 그 포스터를 영어로 된 걸 저희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뭐 각 대형 병의원이나 이런 데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뭐 2020년 같은 경우는 100세 시대 평생 청력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었고요. 네. 2021년에는 청각 손실이 있을 때 조기에 진단하고 제어를 해서 의사소통을 갖다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과 관련된 그러한 캠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포스터입니다. 이제 오늘 날짜에 이제 발부되는 포스터인데요. 보면은 이제 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귀와 청각 관리이고요. 요게 이제 그 인포머틱스를 하나를 이렇게 다 따로 만들었는데 보면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귀 건강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시끄러운 곳에서 귀마개 사용하기, 네.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 받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난청이 있어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적절하게 착용하기, 혹시나 뭐 염증이라든가 본인이 느낄 때 귀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 진료를 받으라는 내용. 하지 말라는 거는 좀 단순한 내용이긴 한데요. 뭐 귀 속에 이물질 넣지 않기, 뭐 더러운 물에서 수영하지 않기, 뭐 이어폰 귀마개를 다른 분하고 공유하지 않기, 그리고 이제 소음을 피하라는 얘기인데 이 위에 세 가지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조금 이제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거라서 네. WHO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그 우리나라의 난청 발생률은 세계에서 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글쎄 전 세계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이제 미국과 비교할 수 있으면 특히 이제 노화와 관련된 난청은 우리나라가 조금 비율이 미국의 통계보다는 약간 높은 편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인종적인 그런 차이보다는 통계를 내는 방식이라든가 조사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뭐 대개 노화와 관련된 난청만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젊은 층에서는 뭐 굉장히 드물고요. 50대 이상부터는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뭐 50대에서는 대략 한 5%, 네. 그다음에 60대에서는 거의 한 뭐 30%. 30%나 난청을 겪고 있다.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면 본인은 몰라도 네. 검사에서 나오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령이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거의
청량버스에 보면 10명 중에 8명이 난청이 발견될 정도로 나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난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예, 고령층으로 갈수록 특히 기록하고 그렇죠. 있네요. 예, 네. 예. 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 또 네. 이런 난청이나 귀 건강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언제든지 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답은 이따 강의 끝나고 뭐 할 수 있는 걸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게 소음과 난청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실제로 맞습니다. 뭐 저희 학회 이비인후과 전체 학회 모학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기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불규칙하게 뒤섞여 갖고 굉장히 불쾌하고 시끄럽게 들리는 그런 소리를 소음이라고 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소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장과 같은 그런 시끄러운 기계 소음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자동차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지만 그 내에서 굉장히 그 엔진 소음이 상당히 크게 들릴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음향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증폭된 음악도 상당히 해로울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남성분들은 이제 군대 많이 다녀오시는데 총소리와 같은 그런 네. 순간적인 폭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성 난청은 이러한 순간적인 폭음 외에도 커다란 강도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들었을 때 이 달팽이관 내에 이제 소리를 감지하는 이 유모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손상이 돼서 완전히 그냥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이 됐을 경우에 청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참고 삼아 좀 보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 소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시끄럽고 불쾌한 소리만 소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일상적인 대화도 보면은 거의 60데시벨에 해당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도 60데시벨이고요. 네. 우리가 큰 소음이라고 얘기하는 걸 100데시벨, 90데시벨 이상을 큰 소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보면은 교통소음, 뭐 옆에 버스가 횡 하고 지나가는 소리도 85데시벨 거의 정도 되고요. 90이네요. 예. 네. 그리고 뭐 콘서트장 소리 105데시벨.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 뭐 휴대폰에 음향 크게 들린다고 하면 110데시벨.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 들리는 소음의 크기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물론 이거는 이제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우리 귀에 해로울 수가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소리에는 이 정도 시간 이상은 노출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보시면은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갔을 때 안에서 나는 소리가 85데시벨이라고 했는데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들으면 좋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좀 그래도 관용적이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8시간 이상 차 타고 가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오래 할 일이 예, 그렇죠. 드무니까요. 그렇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MP3 여러분들이 큰 음량으로 켜놓고 들으시면은 어떻게 되냐. 4분만 들어도 귀에 해가 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소음의 영향은 그 시간이 늘어나고 할수록 누적이 된다 하는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커다란 소리로 30분 이상 매일마다 청취한다 그러면 귀에 굉장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돼서 제가 뭐 대중교통을 요즘 많이 이용하는데 지하철에 보면 오늘도 지하철 타고 왔지만은 뭐 젊은 분들 거의 절반 이상은 그쵸. 뭐 무선 이어폰이나 끼고 무선 있으니까. 헤드셋 끼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지하철의 기본적인 소음이 85데시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본인이 청취를 하려면 볼륨을 필요 이상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귀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고 네. 물론 요즘 이제 음향 기기 중에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네. 이어폰이나 헤드셋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뭐 구입해서 그 기능이 있는 걸 쓰시는 게 굉장히 좀 바람직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이런 청력 보호에 도움이 될 수 도움이 있다.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소음을 일단 차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음향의 볼륨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또 궁금한 게 또 네.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건데 제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이어폰과 헤드폰의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분이 네. 이어폰을 쓰다가 웨이역이 네. 너무 자주 발생해서 헤드폰으로 바꾸고 괜찮아지셨다고 합니다. 네, 귓구멍 염증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인서트 이어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삽입형 이어폰 말고 헤드셋을 쓰시는 게 훨씬 좋고요. 뭐 어느 게 더 좋다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근데 헤드셋은 사실은 사이즈가 크고 좀 착용이 좀 불편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네. 뭐 음량이 들어가는 면에 있어서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이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가급적이면 헤드셋 쓰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막 청력 보호에는 막 큰 차이가 있진 않다. 네, 그렇죠. 볼륨의 크기가 중요하지. 예, 근데 이어폰은 사실은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걸 기능을 좀 같이 하시려면은 헤드셋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되게 네. 신기한 네,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소음성 난청 치료가 일단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요. 예방은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는 걸 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직업 때문에 뭐 이 소음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하다면은 이렇게 여기 그림에 보듯이 네. 귀에다 끼는 귀마개 또는 이렇게 귀 보호용 그 머플러 이런 것들을 좀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생기면 바로 네. 병원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 등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나 청력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결국은 조기에 이상이 있을 때 발견을 해서 조기에 처치를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난청을 우리가 보통 자가 진단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4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자기는 본인은 보통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기간 동안 청력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들리는 게 보통 이게 다다. 이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익숙해지니까. 예, 익숙해서요. 근데 주로 지인들이나 가족분들이 먼저 아시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TV 볼륨 남들보다 높게 한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그 옆에 있는 뭐 아내분이나 저기 자제분들이 오셔갖고 우리 아빠 엄마가 너무나 소리를 크게 해서 들어요. 그것 때문에 모시고 왔어요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를 만약에 남들보다 2배 이상 볼륨을 높인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대화하면서 뭐라고? 하고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노화성 난청의 초기나 중기 때는 말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발음이 뭉개져서 들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전화 통화할 때 다시 되묻거나 뭐 똑같은 얘기죠. 밑에 또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른다. 이것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이게 사람이 잘 못 듣는 게 집중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청력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예. 이거를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분하는 방법이 없죠. 사실은 뭐 네. 집중력 테스트를 따로 받지 않는 이상은 그렇긴 한데 특히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한 네. 20대 분들이 나 청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와서 검사해 보면은 청력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네. 본인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집중력이라든가 아니면 매우 드물지만 요즘에 이제 한참 연구가 되고 있는데 소리는 정상적으로 뇌까지 올라가는데 이 뇌 청각 피질이나 언어와 관련된 곳에서 이거를 분석하는데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시 그런 게 아닌지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청력 검사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표는 이제 보시는 방법이 보면 이제 가로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로 소리를 갖다 이렇게 나열한 거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는 소리가 작은 음부터 큰 소리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저주파 소리의 작은 소리는 냉장고 소리 집에서 거의 못 들으시죠. 뭐 우웅하는 낮은 소리니까요. 하지만 제잘거리는 쇠소리는 음량은 작지만 굉장히 고주파수 소리가 되겠고요. 반대로 공사장에서 우리 바닥 깨는 이게 다다다다다 하는 소리는 굉장히 크면서 저주파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제트기 지나가는 소리, 쌩 하는 이런 큰 소리는 주파수가 높으면서 이제 큰 소리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시면 여기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에서부터 정상, 경도, 중도, 중고도, 고도 그리고 심도 이렇게 난청을 갖다 이렇게 청력이 떨어진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구간을.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 이게 말소리가 포함이 되는 대화음의 영역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바나나 같이 생긴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내에서 모든 에너지와 그 소리의 자음과 모음들이 몰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중도 난청증 되시면 대부분의 이 소리들이 감소가 돼서 자기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고 특히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주파라고 했는데 이 고주파수 쪽에 몰려 있는 소리들이 뭐 스트, 프, 크, 츠 이거 같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자음 있잖아요. 네. 이 자음들이 만약에 뭉개져서 들리기 시작하면 예를 들자면 뭐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가라고 했는지 아자라고 했는지 아라고 했는지 이런 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단어를 쭉 연결해서 문장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순간성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노화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요즘엔 주요된 문제인데, 뭐 10년 전만 해도 지금 그래도 고령화 사회라고 했지만은 뭐 이게 이제 약간의 그 항아리 모양의 인구 분포를 보였다면, 이게 이제 2050년에 예상되고로는 역피라미드로 돼서 거의 노령층이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상당수를 차지하는 문제가 되고, 출산율은 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갈수록 진짜 난청은 점점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출산율이 떨어지고, 예, 생존율은 높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0년 전쯤 이제 저희 전체 국민들의 일정 표본수를 추출을 해서 국민 뭐 건강 영양 평가라고 하는 거를 사업을 커다랗게 한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난청과 관련해서 전체 인구 중에 유병률이 3.7%,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로 알려졌고요. 네. 신생아도 전체의 한 0.3에서 0.7%니까 1000명 중에 한 3명 정도에서 7명 정도가 되고요. 물론 이제 이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높아지는데, 아까 60세 이상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한 20%에 육박할 정도의 유병률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청을 어떻게 하면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이거를 갖다가 이게 사회 일원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이게 WHO에서 몇 년 전에 발표된 이런 내용인데, 난청의 비용이 매년 전 세계적으로 거의 900조 원에 해당이 되고, 이제 136 원칙이라는 거를 했는데, 이건 신생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난청의 비율이 전체 신생아의 1000명 중에 뭐 많게는 한 3명 정도 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을 빨리 발견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000명 중에 3명에서 7명이고요. 신생아와 유소화 시기, 아주 어린 시기죠. 뭐 3세 미만의 시기에는 이 언어와 인지 발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과 관련된 그 뇌의 그 신경 회로망이 출생하고 2, 3년 내에 발달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난청이 있는 아이들은 빨리 발견해서 뭐 청각 재활, 예를 들어서 보청기라든가 필요하면은 인공화호 수술 같은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보시면은 우리 신생아 10,000명당 선천성 질환 발생률을 보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구개열 같이 이게 입천장 갈라지는 거요. 이런 병보다 난청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1000명 중에 30명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 136 원칙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생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별 검사를 전 신생아에게 해서 난청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고, 선별 검사에서 걸린 아이들은 3개월 이내에 확진 검사라는 거를 이비인후과 병의원에 가서 받게끔 되어 있고, 여기서 확진이 돼서 보청기나 인공화호가 필요하던 아이는 생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중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받는 비율은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미 거의 100%에 육박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좀 늦었지만 2007년도에 청각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매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저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가 되면서 재작년부터 3년 전부터죠,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분만병원에서 이제 신생아 선별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의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선별 검사를 해서 2번 다 재검이 뜨면은 이제 이비인후과로 의뢰를 하게 되고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난청을 확진하고, 만약에 확진된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너무 난청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호흡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청각 재활, 뭐 보청기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표죠. 이건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청력이 이렇게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이게 못 듣는 부위죠. 그런 네. 사람들은 뭐 대부분의 소리를 그래 듣기 때문에, 경미한 난청은 좀 대화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이게 중등도 이상 난청은 이게 대부분의 자음이 뭉개져서 들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보청기가 보통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중등도 이상의 난청일 때 굉장히 보청기가 필요하고, 경도 난청은 개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서 본인이 얼마만큼 필요를 하냐에 따라서 보청기를 처방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게 보청기는 우리가 보통 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아주 작은 소리나 아주 작은 소프트한 소리들은 아예 듣지를 못하고, 우리가 정상 사람들이 듣는 편안한 소리들을 작게 듣기 시작하고요. 네. 근데 조금만 소리가 커져도 이분들은 굉장히 크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역동범위라고 하는데요. 내가 소리가 이만한 스펙트럼이 있으면 이 사람은 요 부분밖에 못 듣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래서 보청기는 이렇게 작은 소리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청력에 맞춰서 이렇게 좁혀갖고 듣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선택할 때는 환자분들의 자발적인 동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청각 검사를 받아서 이런 청각학적인 요인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청기 자체가 이제 미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걸 다룰 수 있는 분의 어떤 나이나 어떤 시각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편의성을 좀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이제 청력 검사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청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죠. 청력이 떨어진 그러한 유형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외이나 중이의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거라면은 얼마든지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제외하고 보청기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청력 검사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어떠한 그 상담을 거쳐갖고 보청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가 필요하다, 이제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보청기를 착용하시게 되고, 착용한다고 보청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뭐 돋보기를 쓰고 있지만 네. 안경은 어느 정도는 시력에 맞춰서 제작해서 쓰자마자 밝게 보이지만 보청기는 처음에 끼면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서 뭐 예를 네. 들어서 바람 스치는 소리, 뭐 옷기 스치는 소리 이런 것까지 다 들려서 너무 소리가 날카롭게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건 얼마든지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고, 보청기는 장점이 뭐냐면 안경과 달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거쳐갖고 예를 들어서 바깥에 뭐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소음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기능, 또는 무슨 뭐 이 마이크로폰이 2개가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소리만 선별해서 잘 듣게 하는 기능 등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불편함을 갖다가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청기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처음에 껴보고 불편하다고 포기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두 달 이상 적응 기간을 가지시고 좀 잘 찬찬히 하시면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응을 하고 나면은 훨씬 더 일상이 편하게 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보청기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서 보청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청기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귓바퀴에 거는 형태가 있고, 귀 안에 쏙 들어간 아주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본체는 귓바퀴 뒤에 딱 숨고 투명한 선으로 해서 스피커만 귓구멍에 들어가는 형태가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이것은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청기는 뭐 작게 되고, 뭐 방진, 뭐 내구성 강화, 뭐 디자인도 개선되고, 배터리도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프로그램도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이것까지 탑재한 보청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난청이 있으시다면 안심하시고 보청기에 접근을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청각학회 소개를 간단히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청각학회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첫 화면에 저희 학회의 미션과 비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각질환의 극복과 청각학문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저희 미션이 있고, 영어로 hear, 청각이라고 하는 듣는다는 HEAR을 갖다 머리 글자를 따갖고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저희 학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한 가지 제가 홍보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몇 년 전에 한 2년 전쯤에 저희가 2026년에 개최되는 세계 청각학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걸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내년엔 파리에서 열리고요. 근데 뭐 한 번 모이면 한 4,000명 이상이 모이는 커다란 학회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5월 달에 저희 학회에서 이걸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여러분들도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학문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2026년 네. 세계 청각학회 열리니까요. 한번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강의 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까 또 기억할 만한 게 또 136 원칙, 네네. 영유아를 키우시는 뭐 부모님들이라면 아이가 난청이 있지 않은지 꼭 한번 검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또 관련 질문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네네. 한번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꺼벅님 질문인데요. 중이염 감기 화병증 조심해야 되나요? 면역력이 떨어졌고 중이염이 더 심각한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도 감기 걸린 다음에 이제 중이염이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고, 네.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중이염이 더 심각하게 오는 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감기 후에 생기는 중이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막 안에 물이 차는 중이염인데요. 그거는 웬만하면 합병증이 잘 안 생깁니다. 단지 이제 청력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하지만 그게 방치돼서 오래 가다 보면 네. 그 안에 있는 그 차 있는 액체가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원래는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 그 고막 안에 공간에 그런 끈적끈적한 것들이 차게 되면은 공기가 이제 없어지면서 고막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안쪽 벽하고 들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성중이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아이고, 때문에 네. 혹시라도 소아 성인한테도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증상 귀가 먹먹하거나 뭐 감기 이후에 우연히 발견이 된 경우에는 꼭 전문의를 찾으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네, 방치하면 가지고 있네요. 심해집니다. 예. 아, 네. 그럼 그 다음 질문, 여름을 기다리는 던지네스 통계님 질문입니다. 메니에르병으로 2003년도부터 11년까지 치료를 받고 청력도 회복되고 잠복기에 들어갔는데 네. 작년에 다시 좀 이런 증세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치료를 안 받으면 청력이 다시 안 좋아질까요? 그리고 약은 또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고 병원에 내원하고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 메니에르병을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이게 네. 메니에르병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청력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때마다 귀가 먹먹한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 굉장히 막 주변이 빙빙빙빙 돌면서 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되는 것을 메니에르병의 3대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분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메니에르병 치료 받으셨고 지금 어느 정도 잠복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병이 재발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다시 재발할 수가 언제든지 있는 병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완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릴 정도로 네. 재발을 자주 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치료 다시 귀 먹먹함, 이충만감이 이제 귀 먹먹함인데 이명도 뭐 우웅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청력이 떨어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메니에르병은 반복이 되면 될수록 청력이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이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 많이 내려갔다 조금 올라갔다 이럴 수가 있어서 관리를 좀 받으셔야 돼요. 이게 고혈압하고 비슷하게. 악화되는군요, 계속. 네, 이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요. 네. 이분은 다행히도 10년 전까지는 회복이 되셨지만 이렇게 다시 재발했을 때는 관리를 하셔야 그런 일을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네. 혈압약에서 이뇨제 반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뭐 메니에르병의 치료가 다 쓰는 약이 다 썼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약들을 메니에르병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뇨제만 드신다고 해서 안심하실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추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여름을 기다리는 던지네스 통계님, 교수님께서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이비인후과를 가보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꼭 한번 내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농촌생 도라지님 질문인데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이런 게 트렌드라던데 이런 것도 난청이나 청각장애 또 아까 외이염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같은데요. 난청을 유발하지는 않고 이런 난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노이즈 네. 캔슬링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외이염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삽입형 이어폰을 쓰시게 되면 네. 이게 귓구멍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알러지라든가 아니면 귀지가 좀 물귀지가 나오시는 분들, 귓구멍이 또 이렇게 좀 구불구불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게 자극이 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 한두 번 경험해 보셨다면 헤드셋으로 바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그럼 이 질문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어폰에도 모양이 되게 네. 고무란 캡 같은 게 있는 게 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있는 오픈형 이어폰이 네. 있잖아요. 네. 두 개가 좀 이런 웨이도염이나 그런 걸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완전히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네. 아무래도 이게 딱딱한 재질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인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능성인데 요즘에는 아마 이어폰들 다 좋아져서 그쵸. 말랑말랑 그러니까 이어폰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네. 이어폰을 만드시는 회사에서 비하하는 건 싫어하실까봐 아니고, 절대 네. 아니고요. 만약에 귀 염증이 있으시다면 헤드셋으로 그래도 바꾸는 게 좋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죠.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이런 웨이도염이나 그런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초코송이 냠냠냠님 질문인데요. 전자파 같은 것도 귀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전자파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이 대표적인 게 저희 휴대폰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귀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런 증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을 제가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전용노을님 질문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이 손상된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귀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네. 귓밖 외이와 중이에 생기는 난청하고 이제 내이에 생기는 내이가 이제 달팽이관, 평형기관, 그다음에 신경을 포함한 걸 내이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달팽이관의 이상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모세포 손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제 대뇌 쪽이나 이 소리를 전달하는 뇌신경에 문제가 있어도 발생할 수 있는 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요. 이 소리가 전달되는 물리적인 과정, 귓바퀴, 고막, 중이 안에는 또 우리 인체에서 가장 작은 뼈인 이소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까지 세 개가 지렛대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이소골에 문제가 생겨도 이게 뭐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염증이 너무 심해서 단절이 되거나 하면은 이제 난청이 생기죠. 그런 거를 전음성 난청, 소리가 전달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수술로서 교정이 가능한 난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청기를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요. 수술로서 일단은 고치도록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인경님 질문입니다. 70세 남성이라고 하시는데요. 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루에도 끼웠다 뺐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또 몇 년 정도 사용해야 되는 건지 질문주셨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보청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은 아까 안경과 좀 제가 비교해서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네. 차이가 많은데 안경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못 듣는 소리를 보충해 주는 게 보청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청기를 계속 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가끔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아니죠. 주무실 때 필요가 없을 때는 보청기 빼놓고 계시는 게 맞고요. 보청기는 이제 배터리로 움직이는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필요 없는 데 끼고 계시면 배터리 소모가 많고 한도가 있으니까. 네, 배터리 가격도 사실은 계속 그러다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으실 때는 빼고 배터리를 분리해 놓으셔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몇 년 정도 사용하냐는 얘기는 보통 평균 수명을 한 5년에서 6년 봅니다. 한 보청기를. 보청기당. 네, 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명이 있죠. 네. 하지만 관리만 잘하시면 뭐 10년 이상 쓰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고 이렇게 청소하는 방법을 저희가 보청기 처음 착용하시는 분한테 알려드리고 또 혹시라도 뭐 이러한 이상이 생겼을 때 이렇게 조치하세요라고 다 알려드리는데 그거를 좀 게을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습기 차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귀지가 보청기 그 소리가 나오는 그 입구를 마이크로폰 쪽을 막아갖고 쌓여서. 예, 막아갖고 생기는 문제인데 그분들은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도 청소를 안 하고 계시다 고장났다 가져오시면 보면은 귀지가 막혀갖고 그거만 빼드리면 해결이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거 관리만 잘하시면 예,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용기한이 있지만 그거보다 또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초코송이 냠냠냠님 또 한번 질문 주셨는데요. 영유아가 이어폰 끼는 것이 또 어른이 끼는 것보다 더 귀에 치명적인가요? 이런 성장에도 방해를 줄까요? 그래서 영유아가 이어폰 낄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요즘에 예. 식당을 가보면요. 네. 이렇게 애기들이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그렇군요. 요즘 애들도 이런 네. 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뭐 어른보다 더 나쁘리라고 하는 법은 없죠. 근데 아이들의 피부는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좀 연약한 편이고 네. 부드럽죠. 부드러운 네. 편이고 하지만 또 한 가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른들에 비해서 귓구멍의 그 구불거림이 좀 덜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뭐 딱히 영유아가 더 해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끼는 게 이제 소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성장하는데 방해를 줄까요? 말씀하셨는데 좀 특이한 점, 재밌는 점은 귀의 구조.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이미 성장하는 거는 태어날 이후로는 성장을 안 합니다. 이미 다 형성이 돼서 네. 엄마 뱃속에서 뭐 임신 한 4개월 그 안에 귀는 다 이게 만들어지고요. 네. 단지 이제 소리가 태어나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가 뇌로 올라가서 뇌의 그 청각 피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리의 처리를 담당하는 곳은 이제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그 신경망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생후 2세에서 3세 사이 정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이 신경망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거를 생각하더라도 이어폰 끼는 게 그것과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큰 소리로 들으면 이 기관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좋지는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을 건 없다. 이런 정도로 뭐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너무
되게 남용하면 좋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희 꺼벅님이 에어컨, 가습기, 뭐 드라이어도 필터 청소하면 중요할 것 같다 귀에. 근데 혹시 요즘에 봄이 되면 또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해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귀에 주는 영향이 있을까요? 뭐 그거에 관련돼서 나온 네. 논문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네. 주로 이제 우리가 호흡기관인 코나 목 쪽에는 관련이 있다고 벌써 뭐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황사와 코질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고요. 하지만 2차적으로 코질환이 있으면 이 코의 비염이나 충농증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면 이 귀 안과 통하는 통로가 이 뼛속으로 해서 코 뒤쪽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타고 예를 들어서 염증이 뭐 번지거나, 네.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 환기 기능을 맡고 있는 이 관의 이 출구, 코 쪽의 출구가 코의 염증 때문에 부어서 막히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중이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영향이 아예 없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네.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영향을 간접적으로 줄 수 네.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영노을님 질문인데요. 매일 듣는 생활소음도 쌓이면 청력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뭐 문 닫는 소리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네. 또 아까 말씀해주신 TV 네. 큰 볼륨 등 어떨까요? 네, 뭐 문 꽝 닫는 소리 이것도 뭐 거의 데시벨로 얘기하면 100데시벨 가까울 수 있습니다. 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정도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그냥 단발적으로 듣는 소리는 귀에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는 자체적으로 이 나름대로 큰 소리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단발적인 소리는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큰 소음에 일정 시간 이상 매일 노출이 되는 게 제일 해롭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이제 소음 때문에 생긴 소음성 난청을 갖고 산업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산업재해로 소음 때문에 생긴 난청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떤 거냐면 매일마다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8시간 이상 노출이 되고 이것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런 직업에 종사했을 때 인정을 해주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귀는 쉽게 상할 수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그 방어 기전이 있기 거죠. 때문에 네. 너무 저런 거에 일일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문 닫는 소리나 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뭐 하루에 몇 번 듣는 거지 뭐 지속적으로 그렇죠. 계속 듣는 게 아니니까요. 네, 막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영노을님. 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 200명 돌파하기님 질문인데요. 아, 이거는 그쵸. 네.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머니의 잔소리 크기가 난척에 절대적으로 중요할까요? 청력 장애를 유발할까요? 아닙니다. 저건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분께 죄송하지만 회장님 너무 크게 웃으시죠. 진지하게 저도 너무 웃겨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지만 네,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난청이 오지는 않겠죠. 아, 네, 하지만 뭐 글쎄요, 어머니 잔소리가 커도 뭐 사실은 귀에 해로울 정도는 아닐 테니까요. 다 또 저희 좋으라고 하는 소리니까요. 네, 아마도 어머니께 이 말씀을 꼭 듣게끔 해주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같이 보시면서 또 질문 올리셨을 수도 네, 있으니까. 네, 네. 뭐 스트레스는 일단 안 좋으니까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귀가 먹먹할 때가 있는데 코를 좀 들이마시면 괜찮아진다고 하십니다. 고막에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마도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검사를 해보고 내시경을 넣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이관의 출구 쪽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관 기능 장애 중에서 이관의 입구가 원래는 평소에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거나 음식을 삼킬 때 이게 순간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공기를 이렇게 순환해서 대기압하고 고막 중위 쪽에 공기 압력을 갖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이관 질환 중에서는 흔한데 이게 오히려 평소에 닫혀 있어야 될 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이관 개방증이라고 하는데 이 개방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말씀하신 코를 하고 들이마시면 이게 순간적으로 공기가 뒤로 빠르게 지나가면서 음압이 걸리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닫히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다가 좀만 시간 지나면 다시 열려갖고 또 먹먹해지고 이런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비인후과 가서 한번 진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귀가 먹먹할 때는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냐라는 얘기는
글쎄요. 이게 그냥 기다려서 만약에 바로 풀린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물론. 저렇게 흠하고 들이마실 때 이게 사실은 뭐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걸 안 하시고 꼭 해야만 되신다면은 습관적으로 하셔야 된다면은 이비인후과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요, 이게 네. 귀가 먹먹할 때라는 게 종종 뭐 비행기를 타거나 그럴 때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런 침을 삼키거나 행위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혹시 아니죠. 나을까요? 그거는 이제 정상 생리적인 먹먹함이거든요. 그런 네. 경우는 병적인 게 아니라 차이가 있으니까. 네, 네. 병적인 것이 아니로는 생리적인 것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막 코 질환이 막 해서 코 막힘이 심한 분들이 비행기 타기 전에는 비행기 타기 전에 뭐 비점막 수축제라든가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복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상 아무 병도 없는 사람이 누구나 비행기 타면 먹먹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껌을 좀 씹어갖고 계속 이 이관을 열어주는 운동을 그게 좀 도움이 한다든가, 되나요? 네. 예, 아니면은 이제 물을 계속 마신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따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의 꿀팁. 네. 예, 저는 이게 보통은 이제 귀가 막히면은 코를 잡고 코를 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압력을 줘서 억지로 열어주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귀에 해로울 수도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 하시면. 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행기 타고 그럴 때는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침을 삼키는 동작을 합니다. 이게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벌리고 예, 침을 삼킨다. 네. 그러면은 이게 입을 벌리는 것도 이관을 열어줄 수가 있고 침을 삼키는 것도 이관을 열어줄 수가 있기 두 가지를 때문에 동시에 이제 해주는 예, 방법인 거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근데 쉽지는 않은데 네. 저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귀가 먹먹할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대한청각학회 회장님이 또 알려주신 꿀팁이니까 진짜 또 다음에 꼭 비행기를 타게 되면 제가 꼭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한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고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영노을님 질문인데요. 30대 후반 여성이 고주파 난청, 이명을 동반하고 계신다고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소음 환경이 아니고 이어폰도 안 쓰시고 또 이독성 약물 영향도 아니고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유전적인 건지 네. 질문 주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고 하는 뭐 논문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난청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별로 없는 젊은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만약에 남성분이시라면 군대 때 사격 훈련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주파수 쪽에 청력이 살짝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명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네. 근데 여성이시라면 글쎄요, 뭐 이게 히스토리를 잘 여쭤봐야지 되겠지만 뭐 젊은 나이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클럽 뭐 이런 데 가신 적이 있으시고 또 즐기셨다면 그것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저것도 다 아니라면은 유전적인 성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전자들은 이렇게 심한 난청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때는 경도의 난청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검사 일단 받아보시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한번 전문의랑 상담을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지금 뭐 조용히 산다고 해서 이제 과거에 이런 손해가 누적됐던 게 발병될 수도 있다. 그 그런 당시에 손상이 된 게 그 다음에 이제 소음에 노출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누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되돌아가진 않죠. 그 당시에 생긴 손상이. 손상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네. 그게 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네요. 한번 병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H님 질문인데요. 20년 2월 왼쪽 귀에 급성 난청 진단을 받으셨고 일주일간 스테로이드제 치료받았다고 하십니다. 또 아직도 귀가 좀 잘 안 들리고 삐 소리 같은 게 들리신다고 하고요. 자려고 눕거나 조용한 곳에 있으면 이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하십니다. 네. 50대 중반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는지. 네, 뭐 연세가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질환에 걸리셨던 것 같고요. 지금 뭐 거의 3년이 되셨거든요. 그 당시에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이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짧게는 일주 이내, 뭐 우리가 아주 관대하게 봐도 2주 이내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될 찬스를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있지만 보통은 뭐 완전 회복과 부분 회복을 포함해서 한 70%에서 60%까지 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아마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 일주일간 치료받았다면 그걸 사용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도 일부 아마 회복이 되신 것 같긴 해요. 귀가 좀 잘 안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근데 이렇게 청력이 결국은 떨어진 게 부분 회복이 돼서 이 고정이 돼버리면 이명이 발생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그거를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치료한다고 해서 청력이 올라갈 수 있는 찬스는 없어졌고요, 아이고, 이미. 네. 그렇다면 이제 이명이 불편하시니까 안 들리시는 문제는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 착용하시면 해결이 되고요. 이제 이명이 괴로우실 텐데, 이명은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뭐 여기서 좀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못 해드리지만, 뭐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서 뭐 이명 재훈련 치료 또는 소리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엔 보청기, 그러니까 청력이 떨어져 있으면서 이명이 동반되신 분들한테는 이러한 우리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백색 자분과 같은 그러한 이명 치료용 그러한 기능을 탑재한 보청기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들리는 것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고 이명 치료에도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이건 역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랑 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손상이 되셔서 보청기가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는 뭐 판단이 되면은요. 네, 병원에 내원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꼭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50분 동안 대한청각학회 조창현 회장님 또 교수님과 이게 청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세계 청각의 날이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 청각 건강을 위해 마지막 당부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꼭 오늘 하루만 갖고 뭐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녹아든 이러한 생활 수칙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오늘 그거를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본인이 이상을 느꼈을 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청력이나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꼭 해보시면 좋겠고 방치하시면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질환이 많기 때문에 꼭 조기 진단해서 조기에 중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저희 청각학회와 또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뭐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교수님과 시청자분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비욘디 박준표 PD였고 또 이쪽은 대한청각학회 조창현 회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